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홍기빈 선생님 모시면서 도기 아카데미가 훨씬 더 아카데믹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특별히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경제학자들 욕을 많이 했거든요. 경제학자들 중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경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의문을 풀어준 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도넛 경제학을 직접 쓰신 분은 아닌데 직접 번역해 주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작을 번역하시는 홍기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세기와 21세기 그리고 뭐 19세기부터 이렇게 몇몇 이어온 경제학을 보자면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 보자면 고전 경제학이 있었고, 거기에 반하는 소위 말하는 케인즈 경제학이 있었고, 그 두 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죠. 이 영역이 나오기 전에 행동 경제학. 예. 네, 그 다니엘 커너먼이라고, 그분을 경제학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심리학자. 예, 심리나 뭐 과학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창안된 행동 경제학이 있었고, 사실 주식은 그 행동 경제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 뭐랄까 이 현상들을 해설해주는, 예. 해설해주는 경향이 많았는데, 요건 이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그 다음 차원에서의 대안적 경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얘기해주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예. 네, 아주 재밌었고, 제 생각이 나만의 또라이 같은 생각이 아니고 맞는 생각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예. 그러니까 경제학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처음에 완전히 논박하면서 파헤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경제학이 어떠해야 하고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예. 얘기하는 책입니다. 네, 이거 번역하시면서 뭐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굉장히 잘 쓴 책이고요. 네. 이 케이트 레이버스가 2018년에 왔었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글로벌 스타가 돼가지고 만날 수도 없는 양반인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한 30분 같이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완전히 그냥 털털한 아주머니, 애 둘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네. 책도 참 잘 써가지고 저도 되게 쉽고 재밌게 번역하려고 되게 각별히 좀 공을 기울였어요. 네네네. 예. 네. 인간의 두뇌가 치밀하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드디어 경제학이 인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했구나. 예, 예.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예.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 책의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자꾸 이게 전부 아카데믹해진다고 그러는데 전부 아카데믹한 사람은 아니고, 네. 이 책에서 지금 적으로 삼고 있는 게 그 폴 사뮤엘슨의 경제학 교과서인데, 네. 제가 87년에 경제학과를 들어갔을 때 그 책으로 폴 사뮤엘슨 경제학으로 이제 배웠고요. 네. 지금은 맨큐 경제학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그 연작이에요. 거의 그 비슷한 책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이요, 사실은 나온 지 7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깔려있는 얘기가. 네. 경제학 전체 역사를 보면요, 2차 대전 이전하고 이후로 크게 나눠지는데, 2차 대전 이전에는요, 뭐 케인즈 같은 사람도 있었고, 슈페터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역사, 심리학, 법학, 경제학, 지리학 할 것 없이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풍부한 과학이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넌센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어이구 똑똑하다. 그래서 이게 압도될 정도의 그런 책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20세기 들어와서 이 폴 사뮤엘슨이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MIT 교수였거든요. 경제학을 공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이라든가 토목공학 같은 거는 믿을만한 공학이잖아요. 네. 그것대로 하면은 튼튼한 다리가 생기기도 하고 뭐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는데, 이 경제공학은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경제학은 참고로 수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경제공학은 예측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이것대로 설계도 못하는데 모양만 공학처럼 갖춰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 시장 가설 같은 얘기는 꼭 공학에 나온 것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면은 그 헛웃음도 안 나오잖아요. 왜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그 70년 동안 경제학을 공학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짓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고, 그렇다고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건 아니고 21세기 상황에 맞게 가자는 건데요. 네. 거기서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20세기 경제학이 공학이 될 적에
제일 그 어떤 치명적이고 황당한 그 오류가 뭐냐면은 사람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본 것. 즉 경제적 계산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칼같이 움직이는 네. 저는 터미네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그 왜 터미네이터를 보면 눈에 이렇게 빡 숫자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소리지.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 경제적 인간은 딱 그 터미네이터 같은 인간인데 현실에 있는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경제학은 왜 그런 터미네이터를 끌고 들어왔느냐? 이거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고 공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성립시켜야 되니까 인간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읽으면서 쥐들 설명하기 편하려고 인간을 맞습니다. 조작을 해놨네. 맞습니다. 예.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완결성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경제학과 교수들이 다 우르르 달려서 70년 동안 공학을 만들려고 했느냐? 거기에는 진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미국 군부의 돈을 받으려면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 직후에 미국의 군부가 이렇게 OR이라고 있죠. 이게 저 최저값 구하는 것.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경제학 문제를 그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계산해야 최저치를 찾을 수 있느냐. 네네. 이러면 우리가 군부가 돈을 연구비를 듬뿍듬뿍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네. 1950년대부터 경제학과가 완전히 그 공학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뭐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뭐 감성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면은 아니 어느 세월에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돈 따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따먹어서 경제학을 갖다가 공학으로 해서 큰 돈을 따먹으려면 이걸 공학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네.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게 된 거고 네. 그걸 70년 동안 모든 경제학과에서 다 배운 겁니다.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인 출발은 그런 인간의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시작하자라는 예. 건데 그럼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간은 예. 어떤 인간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게인데요.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고 감정과 의식과 정서와 윤리적인 도덕 같은 것도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뭐 실제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그런 뭐 천사거나 이타적인 존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네네.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은 그럼 어떤 인간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가를 보고서 네. 이걸 경제학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학 그 사람은요. 아까 말한 대로 악한 존재도 아니고 선한 존재도 아닙니다. 네. 행동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미학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또 뭐 왕후장상이 돼서 권력을 쥐고 싶다는 것도 있고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말을 한마디로 포착하자면은 이건 제가 표현한 건데 좋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이건 뭐 반박이 불가능한 명제예요. 그 좋은 삶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좋은 삶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사람마다 자기가 설정한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네. 그 본인들도 물론 풍요해지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박살나면 안 되고 네. 자연 환경이 박살나면 안 되고 네. 이 과정 안에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걸 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 누구나 본능적으로 서로 협동해야 될 때는 협동하고 또 다른 그 도덕적인 걸 생각해야 될 때는 도덕적인 걸 생각해야 되고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좋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학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아까 말한 공학 있죠. 경제공학. 네. 20세기의 경제공학은 왜 모든 공학은 다 나중에 결국 최적치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이 네. 나오잖아요. 예. 지금 있는 20세기 경제학의 최적치는 항상 뭘로 수렴되면은 경제 성장률 네. 이걸로 수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의 목표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더하냐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예. 이젠 그러지 말고 자연과 사회의 좋은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좋은 삶을 취할 것인가로 경제학의 목표를 GDP의 무한 성장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의 좋은 삶
이걸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면은 경제학의 근본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대한경제나 미래경제학 뭐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는데 도넛 경제학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도넛 경제학을 그러셨는지 좀 설명을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도넛 그림부터 좀 보죠, 뭐. 네. 요게 도넛인데, 네. 저 파란색이 돼서 좀 맛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육쪽입니다. 원래 이 도넛 맛있잖아요. 네. 사실 저 불량식품이긴 한데, 그 아침에 저 블랙커피에 도넛 먹는 걸 저는 제일 좋아했는데, 돈도 안 들고. 도넛에 보면 저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네. 저 이제 잘 보이시겠지만은 저 안쪽 그림은 사회적 최소한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 바깥쪽 그림은 생태적 최대한이라는 거예요. 네. 산업 활동이 너무 그 부족하고 이러면은요, 저 안쪽 동그라미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저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제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러면은 저 안쪽 동그라미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목표가 있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런 것들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되게 돼요. 동그라미의 내부 안쪽, 도넛의 안쪽이라는 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안전한 의료, 보건,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 때 내 삶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가 마련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럼요. 거죠. 인간적 삶을 살 수 없다. 그럼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놈의 저거 좋은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경제 성장 해야 되죠. 그때 네. 경제를 막 살려야 되고. 네. 그래서 저 안쪽 동그라미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물도 부족하고 의료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학교도 없고 뭐 등등 하니까 네. 저것보다는 산업 활동을 늘려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산업 활동이 너무 왕성해져 가지고 저 바깥쪽 동그라미를 넘어서게 되면은 보이죠? 여러 가지 말 써 있는 거예요.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토양 산성화 등등 흉악한 얘기들이 써 있는데 네. 저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과잉하면 저렇게 되는데 저럼 사람 못 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쪽 동그라미도 뚫고 바깥쪽 동그라미도 뚫고 막 나가려고 그러게 되는데 네.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죠. 네. 도넛 경제학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산업화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네. 궁극적 목표는 경제의 무한 성장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의 좋은 삶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충족되는 영역은 저 두 개의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저 파란색의 영역, 저게 도넛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파란색 안에 경제 작동이 머물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21세기 경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그림만 보면은 이게 추수창조니까 진짜 저렇게 두 개를 막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7쪽이죠.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도넛 경제학이 2018년에 하는데 저게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연구소에서 전 세계 150개국을 갖다가 실제로 저 도넛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다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그 150개국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전형적인 세 나라만 지금 끌어낸 건데 맨 왼쪽은 영국이고요. 네. 가운데는 코스타리카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토고예요. 네. 자,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성장한 지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안쪽 동그라미 다 채웠고 네. 바깥쪽으로 튀어나가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 요소들을 다 위협하는 저 시뻘겋게 될 정도로 네. 이미 저 상태로 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 산업 활동을 재조정해가지고 저 파란 저 도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토고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인데 경제 성장이 아직 미흡한 나라들이라서 저 파란색 영역으로 산업 활동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많지가 않고 네.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 안쪽 동그라미에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네. 그럼 토고 같은 나라는 경제활동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진국이라 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안쪽은 대충 채웠습니다. 사회적인 건 대충 채웠습니다만은 바깥쪽으로 약간씩 좀 뻗쳐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저 코스타리카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저 파란색 안을 단단하게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저렇게 하려면은 뭐 이상적이고 내용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가 그럼 뭐 우리가 저 영국 사람들은 그럼 이제부터 그 배를 줄이고 지출을 줄여서 코스타리카로 가자 이런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린 뉴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산업 활동이 벌어질 적에 그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벌어지도록 그 재생에너지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탄소 포집 기술을 쓴다든가 하는 것들에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른바 이제 그린 뉴딜 같은 성장들을 하게 되면은 바깥 동그라미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안을 채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책이 무슨 금욕주의를 얘기하거나 산업 활동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산업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저 도넛 안에 머물러 있게 있도록 하자. 그래서 새로운 경제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기업 활동을 하면은요. 지금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도 뭐 ESG 이런 얘기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도 압도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의 그 가버넌스의 궁극 원리는 이제 주주 가치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주주 가치라고 하는 미션만 가질 게 아니고 사회적인 미션이라든가 어떤 자연 환경적인 미션 같은 것들도 함께 하도록 새로운 기업 형태들을 만들고 그걸 육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이 책을 이제 보셔야 되고 뭐 커먼스를 육성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건 뭐 책에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끝에는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S자 성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보니까 성장이 끝까지 가서 지금 등장한 기업을 보니 일종의 하드웨어도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들이 지금 21세기에 생태계 먹이 제일 최고 상단에 올라왔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애플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딱 나서서 우리 제품 만들려면 아리백 해야 돼. 즉 완벽하게 100% 재생된 에너지만 써야 돼. 몇 년까지 도달하세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강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강제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테슬라에서도 봤습니다만 회사가 스페이스X 같은 그러니까 옛날 나사나 했던 일을 공공 시스템에서 하던 일을 회사가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트 레이워스를 만나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기업이 그 당신이 얘기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야, 얘기 나왔으니까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관계에서 흥미롭게 생각할 그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IBM이라는 기업 있죠. 지금 우리는 그냥 컴퓨터 만드는 회사로 이게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회사죠. 제가 옛날에 그 Think, IBM의 역사를 다룬 책이 있어요. 제목이 Think예요. Think하고 그냥 느낌표 이건데 이 책을 보면은 이게 놀라운 게 30년대 이 IBM이 맹그러질 적에 그 당시 기업가들로서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이거 뭐 계산해 준다는 등, 생각해 준다는 등.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완전히 넘어선 그런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업이 조직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처리라든가 숫자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IBM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말엽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업이 됐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산업과 사회의 조건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진화할 것인가를 갖다가 내다본 해안이거든요. 그 해안으로 보자면은 그 당시 1930년대만 하더라도 뭐 제너럴 모터스라 해서 이따만한 공장기계 가진 기업들이래야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다른 발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말하자면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다른 기업들하고 전혀 다른 발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초거대 기업이 돼 있는 건데
이건 도덕적인 거 빼더라도 어떤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그 경영의 변화를 보더라도 기업이 앞으로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걸 먼저 선점하는 쪽이 큰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걸 선점하고 미리 내다보는 쪽이 이제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문제랑 관계가 되겠죠. 네. 이 무한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쪽인가요? 이 그림이? 4쪽. 예, 네. 요거 단순한 그림입니다. 예.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요게 지수함수 그림이죠. 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왜 그 복리로 자산이 늘어나는 게 다 저 지수함수로 간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경제 성장도 복리 성장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더블란 데서 3% 하면은 사실 초기에 6%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경제가 아주 못 살 때,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1950년대 그야말로 보릿고개로 헤맬 적에 경제를 10% 성장시키겠다. 절대액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워낙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느슨하게 올라가는 저걸로 가게 되는데 네네. 지수함수가 일정 정도 가면은 저게 거의 특이점에 가깝도록 확 뛰어오르는 시점이 있죠. 예. 지금 1945년, 46년에 OECD가 만들어지고, 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의 그 경제 개발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서 지금 70년이 넘게 인류가 성장 이랬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그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저 지수함수의 저 이 특이점 가까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왜 유명한 책이죠. 70년대 초에 그 성장의 한계라는 예. 책에서 예언을 했던 게 21세기 중반까지 만약에 전 세계가 복리 성장을 갖다가 계속 추구를 하면은 저건 지구가 지탱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메시지가 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도 세계은행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3% 정도는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투자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복리로 70년, 80년 하면 어떻게 되는지. 20년에 더블씩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크기로 불어나는데 지구가 버티지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구가 80억이고 2100년이면 100억이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기업 환경이라는 게 지금 인류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특이점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작은 기업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업들은 이제부터 지구의 전체적인 자연환경 상태라든가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에너지 고갈이나 오염 같은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파라미터들이 다 바뀌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는 기업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US 스틸 같은 이따만한 덩치를 가진 기업으로 100년을 살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케이트 레이워스를 우리가 만나면은 이렇게 복리 성장, 지금 인류의 저 경제 성장, 무한 성장이라는 게 명백한 한계에 와 있는데 네. 향후 20년, 30년 넷제로를 달성해야 할 2050년 경이 되면 그러면은 거대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모습의 생물이 되어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네네. 이 책 중간에 그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장에 아마 나올 텐데 여기 보면 기업을 다시 설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레이버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려면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 페이버를 잡아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비용도 지불시킬 수 있는 예. 능력이 있는 거니까 예.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지구를 생각하는 선택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 sustainability란 그렇죠. 말이죠. 지속 가능성.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sustainability는 유엔에서 1990년대 말에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누구나 다 쓰는 말이 되는데 여기 ESG 같은 데서는 여기 약간의 애매함이 있어요. 이때 지속 가능성이란 게 투자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사회와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냐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환경과 사회를 위하자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정답은 이걸 거예요. 두 개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ESG의 관점이 되는데요. 네. 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 두 개 아까 본 그 도넛의 저 조건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투자도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이 아리백 같은 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지금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어기면서 그걸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기업 중에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처해지지 않은 기업이 과연 있느냐. 지금 금융기관이건 은행이건 다 그건 의문을 찍어요. 어떤 기업이 저런 어떤 규범을 코드를 무시하고 막 행동을 하면은 네네. 다 저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이 물음표를 찍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투자가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여기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하나로 본다면은 네. 저 도넛 안으로 경제가 들어가도록 하자. 저게 아마 그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나 함께 머리에 넣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저자가 이 도넛 경제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7가지 아젠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예. 7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바꿔라. 네. 목표를 이제 더 이상 GDP의 무한 성장이 아니고 아까 본 도넛으로 가자. 네. 그다음에 큰 그림을 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 나와요. 제가 나온 그림이 있는데 요게 사뮤엘슨 경제학 교과서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가게랑 기업이랑 있어가지고 있죠. 네. 예, 돈을 뭐 임금을 받고 이윤을 받으면은 노동과 자본을 내놓고 거기다 뭐 정부가 끼어들고 수출을 하고 뭐 금융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순환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뭐 취직을 해서 임금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큰 틀에서 예. 그 회사 제품을 소비하고 그래서 그걸 받은 기업은 또 다시 임금을 또 지불하고 또 고용을 하고 또 그 중간에 뭐 은행들이 중간에 끼어 있고 정부도 그렇죠. 세금을 내면서 끼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과 거래하면 무역이나 교역들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그렇죠.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경제 원론 앞에 보면 맨 앞에 어김없이 나오는 그림이죠. 저게. 네. 그래서 한쪽은 바깥쪽은 돈의 흐름이고 돈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흐른다. 네. 그걸 가지고 경제를 설명한 저 그림인데 저 그림부터 때려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레이버스 얘기는. 네네. 참고로 잠깐 저 얘기에 저 그림의 연역을 얘기하면은 저게 사뮤엘슨이 만든 그림인데 네네. 그 사람이 이제 MIT 교수가 됐잖아요. 네. 1949년인가 막 이럴 때인데 공대생들한테 경제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공대생들이 너무 지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로 된 경제학 책을 보니까. 네. 그래서 공대생들한테 딱 맞는 방식으로 경제학을 바꾸자 그랬고 만든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이 얼마나 유명해지냐면 나중에 그 필립스라는 다른 경제학자가 이 사람 공학자였는데 그 파이프하고 이 잉크를 이용해 가지고 저걸 실제로 만들어요. 이 기계 장치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네네. 그 모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인 20세기 경제학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 그림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돈의 순환만이 경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그림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는 집에서 가사노동만 하는 전업주부의 노동이라든가 네. 할머니 돌보는 자식들의 노동이라든가 이거는 돈을 대가로 하지 않으니까 저 안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요 그림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5쪽. 요 그림은 5쪽을 보면은 저거는 돈의 흐름으로 경제를 파악한 게 아니고 맨 왼쪽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 위에 각종 물자 그러니까 진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에너지하고 물질이 들어가서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폐열과 폐기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네. 저건 이제 연력학 이법칙이죠. 저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에 따라서 자연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놓고 그 안에서 사회와 경제와 가정과 기업과 국가 사회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네. 그림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큰 그림을 바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우리도 한 얘기인데요. 인간 본성을 피어나게 하라. 네네. 경제학에서 자꾸 우리 보고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그러고 돈계산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터미네이터 아니고 네. 사회도 생각할 줄 알고 협동도 할 줄 알고 내 이익도 챙길 줄 알지만은 자연이나 사회도 돌볼 줄 안다. 이런 있는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네 번째를 보면은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뭐 시간이 없어 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조금 학술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0세기 경제학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모델에서 입각해 있어요.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균형 상태, 평형 상태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전제는 캐테리스 파리부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걸 전제로 해놨을 적에 네. 문제 삼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지돼 있는 세계상.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 그렇죠. 수요 공급 곡선이 자연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예. 딴 게 다 고정돼 있다면은 오로지 가격하고 거래량 이것만이 이제 이 수요 공급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자꾸 만드시는 거 맞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20세기에 나타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현실 세계는 이런 이퀄리브리엄이 작동하는 세계는요. 사실 있긴 있어요. 현실 세계에 뭐냐면은 태양계 같은 것. 그러니까 태양계는 너무나 큰 공간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퀄리브리엄 모델로 설명한 게 맞아요. 행성의 궤도를 설명하는 게. 근데 현실 사회에서 가령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애를 혼내고 있더라. 그럼 내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조용히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애 편을 든다든가 엄마 편을 든다든가 하면 일이 더 꼬이죠. 네. 이런 게 시스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개의 시스템이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이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20세기 후반에 거의 이제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데서 상식이 돼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아직도 이걸 완전히 모르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참고로 제가 이 어나더 경제학과라는 온라인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나더 경제학과. 네. 어디서요? 저기 홍기빈의 어네더 경제학과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오시면은 사실은 제가 이 도넛 경제학을 가지고 4번 정도 강연을 했어요. 한 번에 4회씩 해가지고 같이 강독을 하는 걸 4번씩 했는데 4번 했는데 거기에 관계된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강연 후기 같은 것도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단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이 시스템 이론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찾아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의 경제학은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티오리가 아니라 시스템 티오리에 근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4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왜 얘기하실 적에 그 조지 소로스 얘기하면서 이 리플렉시브 티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재규적용법. 자기강화적용법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큰 금융기관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그게 또 다시 한번 피드백이 돼가지고서 또 다 바꿔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시스템의 지혜예요. 네. 피드백.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금융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귀가 솔깃해서 봤는데 블랙 쇼울즈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고 뭐랄까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는데 블랙 앤 쇼울즈가 증명한 그 모델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블랙 앤 쇼울즈 적 상황이 금융시장에 펼쳐졌다는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맞는 이론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투기자들이 트레이더들이 스캘퍼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적인 그런 흐름이 나와서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이게 주객이 거꾸로 된 거죠, 순서가. 원래 현실을 이론이 설명한 게 아니라 이론을 보고 현실이 그걸 따라간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분배를 설계하라는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배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크게 2개로 거시, 미시 2가지 명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미시적으로는 지금 경제학 교육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자본가든 노동자든 생산에 기여한 그대로 받아가게 돼 있다. 네. 노동자는 노동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이 결정되어 있고 자본가는 자본 생산성에 맞춰서 가게 돼 있다 그러는데 현실의 분배를 보면 기가 막히죠. 네. 아니 일론 머스크가 그럼 나보다 진짜로 몇백만 배 더 생산에 기여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임금 격차가 한 10배 넘게 나거든요, 지금. 네네. 그럼 진짜 많이 받는 노동자들은 적게 받는 노동자보다 10배 더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거야? 일을 10배 더 하고 있는 거냐? 그 말도 안 되죠. 그 얘기죠. 분배를 그냥 시장에 맡겨놔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학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미국은 뭐 부자들이 알아서 기부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되겠느냐? 왜 알아서 기부하는 거? 저기 뭐 옛날에 읽었던 문 앞에 야만인들 KKR 그 대표 집에 가면은 벽에 걸린 작품만 수백만 달러? 미술 작품이요? 미술 작품만? 예. 지금은 아마 수억 달러로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시겠네. 예. 그다음 인테리어만 수백억.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약간 나아졌을 거예요. 한계 효용이 소위 말하는 지금 경제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이 조금 증가했을 거예요. 수백억을 투자해서 삶이 조금 더
나아진 이런 예. 정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또 뒤로는 또 엄청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또 살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분들이 이제 뭐 재단도 만들고 분명히 다 그렇게 했을 거고 안 네. 그런 사람도 없을 테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바지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들로 간다면 네. 삶의 그 어떤 만족도나 질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순환고리를 좀 잘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또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기여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남겨. 사실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이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선순환을 제대로 잘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너무 좀 정글 같다는 생각이 많이 예, 듭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게 그 잘못된 인간관 때문에 벌어진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여러 다양한 동기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런 제도들을 쭉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아니야, 그거 다 쓸데없고 무조건 인간은 이거야, 돈이야. 이렇게 되니까는 돈 있는 양반들도 그래, 그거 다 쓸데없고 나도 돈이나 더 벌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서로 랭킹 잡아가지고 그렇죠. 누가 더 대단하냐 예, 따지고 예. 있는 것이고. 팔뚝굽기 저거 하고서. 예. 그렇지. 1,000억 있어도 만족 못하는 거지. 내가 저 새끼가 나보다 1조가 더 많네. 저거 따라잡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여기 책에 잠깐 나오지만 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뭐 대략 어림짐작으로 그 1인당 소득이 연간 소득이 한 8천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소득이 늘면 느는 대로 행복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8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이 느는 거랑 비례하지 않고 그만큼 만족이나 행복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그 옛날 그 70년대가 기억이 나서 너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푸세식 변소에 있던 집에다가 수세식 변소인 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때 행복감과 그 인간 존엄감은 말도 못했어요. 내 다른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못 살던 단계에서는 그게 맞는데 진짜로 돈이 있으면 그대로 행복해지는데 네. 그게 그냥 삼겹살에 소주를 먹다가 하몽에 와인을 먹으면은 그럼 그 한 몇 배로 그러면 행복해지느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저는 삼겹살에 소주가 더 좋아요, 사실. 사실은 중요한 건 내 앞에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포도주도 뭐 한 병에 1,00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먹어? 그게 사실은 저는 제가 안 커피 먹어봤 마시면 못 먹어요. 제가 안 먹어봤는데 초보자들이 먹으면 별로 맛없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좋을 건데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울 거냐. 예. 근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거를 뭔가를 했을 때 되게 저희 뭐 예전에 이제 한 3,000만 원으로 아직 안 가봐서 어떻게 조성되는지 모르겠지만 몽골에 숲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 3병이면 몽골에 숲을 만드는 한 구획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 영원히 안 먹을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주 3병 먹고 그거는 숲으로. 예. 그렇죠. 막걸리 저는 막걸리. 막걸리. 저는 소주 말고는 막걸리 쓰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더 아름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그 순환적인 게 사회적으로 좋다. 이게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저는 이 책이 이제 거기에 기반이 되는 이제 이론을 제공하려고 하는 책이라서 예.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래요. 그 50 넘을 때까지 제가 인간을 관찰하면서 확실한 거 하나는 네. 저는 좋은 놈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로. 뭐 성직자고 교수고 뭐 정치가고 뭐고 제가 만난 중에 좋은 사람 진짜 좋은 놈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네.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나쁜 놈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나쁜 놈은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한데 크게 안 다르고 네.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계산적이고 적당히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진짜 과학이 나오고 진짜 제도나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결국 현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예.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죠? 예. 예. 참 재밌을 거라 그랬는데 잘 쓴 그래도 책이에요. 경제학인데 되게 이거 언제 다 읽지? 처음 딱 피는데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예. 다시 무슨 얘기를 할지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소설책처럼 읽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동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예. 맞아 이게 맞지. 근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긴 하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구체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책이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그 2018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거의 즉시 번역을 해서 같은 해 저 한국 번역본도 나왔는데 그게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제가 책을 사긴 한 4, 5년 전에 샀습니다. 아, 예. 무슨 책을 읽다가 이게 아마 그 링크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사놓고 봐야 되겠다고 사놓고 꼽아놨다가 덕분에 이번에 읽었습니다. 아. 네. 그 사이에 이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지금 이 케이스 레이버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여성 경제학자 10명 기관에 들어가요. 네. 5명 그래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 책을 어디서 받았느냐면은 세계의 각 도시들 있죠. 도시들이 그 자기들 도시의 경제 정책과 그 도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넛 경제학을 자기들 틀로 삼겠다라고 하는 도시들이 나타났어요. 네네. 아직 국민국가 차원에서 이걸 국가 정책 차원으로 하겠다는 나라는 아직 없는데 네. 제일 처음에 그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암스테르담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 시장 선거를 해가지고 그 시정부가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 이걸 내걸었어요. 우리는 이제 도넛 경제학에 근거해가지고 도시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우리 도시 안에서 굶고 의료 서비스 못 받는 사람도 없도록 만들고 네. 그다음에 과도한 탄소 배출이 벌어지는 일도 없도록 하는 것. 이래서 그 도넛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를 시정 목표의 첫 번째 이 과제로 삼겠다는 걸 하고 네. 그다음부터 그 뒤를 따라서 바르셀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미국의 저 포틀란드라든가 여러 개 도시들이 여기 동참을 해서 지금 한 100개가 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지금 도넛 경제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식의 그 도시 정책, 지역 정책을 만들 것이냐를 갖다가 지금 한 2, 3년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쓸 수는 없는데 그 대문자로 DEAL, deal. 대문자입니다. DEAL 하고 치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도넛 경제학의 연구자들, 그다음에 도넛 경제학을 채택한 지자체 그 기관들, 연구소들, 그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네. 그 사이트에서 이 도넛 경제학에 근거해가지고 정책을 어떤 지역 정책을 만들어 볼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례와 노론이 있으니까 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가끔씩 이제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초적인 거를 깔아 좀 있고 나머지는 개인 역량에 맡기는 그런 거 참 좋지 않을까. 그냥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 예. 그다음에 건강할 권리, 그러니까 의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거할 수 있는 권리, 예. 최소한의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먹을 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 이제 선택적인 거는 알아서 해라. 그렇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예. 아이들을 키워주는 거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자기의 영역을 펼쳐갖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되느냐는 각자 영역, 자유 의지나 이런 거에 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었어요. 뭐 오늘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기본 서비스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본소득은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소득 얘기를 하다가 근데 기본소득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 201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영국 런던 대학에 있는 팀에서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을 새로 제공하는데 네. 현금으로 나눠주지 말고 한 7개 정도의 공공 서비스 영역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령 육아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핸드폰, 이 통신료라든가 그다음에 식량, 이 식자재라든가 네. 한 7개 정도의 서비스 영역을 잡아서 이걸 현물로 무상 제공하자 모두에게. 네네. 요게 기본 서비스 개념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마련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요거는 하면은 기본소득처럼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GDP에서 현재 GDP의 한 3% 정도만 더 들어가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깔려 있는 철학이 지금 그 도기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건데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뭐 김연아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홍기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망할 수도 있고 등등인데 왜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김연아 씨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7개 정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은 그걸
딛고서 각자 자기 역량을 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공공의 영역을 이렇게 사루정의하자. 이게 기본 서비스론이에요. 기본 소득이 아니라 돈 놔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반향을 얻고 있고 그런데 여기도 관심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얻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너무 적자가 커서 이제 경로 그건 조금 조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한국의 지하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활동성과 그렇죠. 이동성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저 어르신들.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노인 문제가 지금 이제 무료 차원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노인의 삶의 질이 올라간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말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고립되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또 뭐 안 그래도 높은데 노인을 잘 살리냐 이런 것도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저는 이게 상당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사회를 좋게 만드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아니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최고 부자인 분이 이제 조단의 부자가 있는데 그럼 전철 타고 다녀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가능할까? 미국에서도? 뭐 하는 말이 전철 그 좋은데 뭐 그거 타고 내 제일 좋아. 그 헬리콥터 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분 정도 되면? 그분은 성향상 그렇게 돈을 못 쓰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러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를 들자면 재산이 거의 없으신 분도 타고 사회에서 최고 뭐 0. 몇 프로에 들어간 부자도 타고 이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 부자와 그렇지 정반대의 분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이거 되게 뭐 사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경제적 차원을 얘기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치 철학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공화국 시민, 그 마키아벨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공화국 시민들의 재산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공화국 시민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가하더라도 그 월드컵 축구하면 다 같이 와 하면서 치킨 먹는 맛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여름에 더우면 다 같이 괴롭다 이러는 맛도 있어야 되고 지하철 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거기서 서로 그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만 나라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 기본 서비스를 제기하는 또 다른 정치 철학적인 측면은 사실 그 자유평등연대라고 하는 게 그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은 지금 말한 대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리는 뭔가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그 우리가 정말 공동체 성원이다라는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조 때 부자님하고 나하고 다 같이 그냥 지하철에 앉아서 서로 얼굴 멀뚱멀뚱 볼 때 비로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니까 이래야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또 7가지 중에 아직 설명 안 했는 것 같아요. 또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재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뭐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산업경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아까 저 그 그림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이 엔트로피 법칙이 그대로 관철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산업경제라는 거는 에너지와 자원이 무한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상품이 희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에너지와 자원은 무한하고 상품이 희소하니까 이 에너지와 자원을 있는 대로 끌어서서 희소한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이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연력학적 법칙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 희소한 거는 에너지와 자원이에요. 이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니까. 없어지니까 한번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 경제의 조직 원칙을 갖다가 이런 일반 단선적인 선형적인 게 아니고 이 순환이 되도록 재생경제라고 그러죠. 지금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자를 그리고 인간까지 완전히 고갈되지 않도록 최대한 재생하고 최대한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의 그 곡선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죠. 그 아까 우리 본 그 저 지수함수 그 곡선 있잖아요. 저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설명은 그거예요. 그 로스토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저희 경제성장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면은 로스토우가 얘기할 적에 못 살던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이렇게 지수함수에 팍 올라갈 때 있잖아요. 저걸 로스토우는 뭐라 표현하냐면 테이크오프,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스터 책 제목이 뭐였냐면은 반공산당 선언이었는데. 아 그래요? 책 제목이?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50년대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 못 사는 건 자본주의 때문에 못 산다. 도저히 안 되겠다. 혁명이나 하자. 막 이런 분위기가 공산화의 분위기가 세계로 있으니까 예. 공산주의가 답이 아니다. 경제 성장을 착실히 하면 언젠가 저 이륙할 날이 오고 네. 공산주의 혁명하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륙을 하는데 그래서 이륙해서 비행기가 쭉 올라갑니다. 저기까지는 좋은데 아무 경제학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저게. 저거 지수 함수인데. 화성이요. 요즘 화성 얘기 나오죠. 화성이요. 화성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성도 금방이죠 뭐. 근데 너무 황당해요. 저는. 예, 화성 간다고 네. 그러죠. 네네. 화성에 사람을 살게 하겠다면 여기보다 에너지가 수백 배는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몇 함수,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 중에 지수 함수로 성장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이 오게 되면 이렇게 성장률이 늦어지면서 느슨한 S자 곡선을 가게 돼 있잖아요. 네, 미국 서부에 가면 나무도 그렇죠. 아, 나무도 그래요? 네, 나무도 그러면은 영원히 성장하진 않고 딱 어느 순간에 멈추죠. 딱 멈추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2달 동안 키가 10cm가 큰 적이 있었거든요. 네, 2달이요? 2달 동안. 아,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계속 컸으면 큰일 날 뻔했죠, 뭐. 그 거인증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이 경제 성장을 해왔다면은 이게 경제 성장을 때려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무조건 경제 성장에 몰빵하자라는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인류가. 경제 성장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네네.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는 정책의 목표는 더 이상 몰빵이 아니고 경제 성장 몰빵이 아니고 네.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이 책의 결론이죠. 인간과 자연의 좋은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삶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렇죠. 못 사는 나라들은 뭐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은 발전을 해야 되는 해야죠. 입장이고 예. 산업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가능하다면 선진국에서 산업화할 때 이제 공해를 안 만들어내고 예. 폐기물을 덜 만드는 거를 기술을 공유해 준다면, 예. 그들은 이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뭐랄까. 폐기물을 많이 안 만들면서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러면 예.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은 더 이상 이렇게 모든 쓰레기를 많이 만들거나 이런 쪽보다는 쓰레기를 안 만들면서 삶의 질을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한 이제부터는 한 5년 전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나 지금의 휴대폰이나 큰 격차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질은 좋아졌어요, 확실히. 예.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핸드폰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진 거잖아요. 뭐 가격은 차치하고라도. 근데 변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보면 성장이 멈췄다고 성장의 끝은 아닌, 성장이 멈췄지만 외형적 성장은 아니지만 질이 좋아지는 거. 예. 네, 이런 걸로 얘기를 제가 아주 이해하면 쉬운 되는 거죠.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 책 말고 다른 책 하나 있어요. 성장 없는 번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영국에 있는 팀 잭슨이라는 생태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경제 성장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못 살게 되거나 삶이 찌그러진 거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요. 네. 제가 시간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위키피디아가 생겨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번역을 위키피디아 없을 적에는요, 번역하다가 모르는 개념이나 모르는 황당한 고유 명사 하나 하면은 날밤을 샜어요. 이거 찾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도서관 가가지고 뭐 백과사전 뒤져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네네. 지금 탁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위키피디아가. 이제 챗 GPT는 더 빠릅니다. 이제. 예, 더 빠르죠. 네, 더 네, 빠르더라고요. 네. 더 좋더라고요. 네. 근데 챗 GPT는 모르겠는데 위키피디아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료예요.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해서 발생하는 편익과 행복은 GDP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 경제학자들끼리 GDP 성장에 대한 논쟁을 좀 했었는데 네. 이 위키피디아가 그때 큰 쟁점이 됐었어요. 위키피디아는 엄청난 그 편익을 발생시키고 지식 산업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만드는데 네. 요거의 사용료가 GDP에는 잡히질 않는다. 이게 제일 좋은 예가 될 텐데 이 위키피디아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지만은 우리 삶을 굉장히 풍요하게 만듭니다. 네. 요런 게 말하자면은 성장 없는 번영 같은 건데, 네. 얘 하나만 더 들게요. 이게 제 혼자 갖는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 출판계가 워낙 이 시장 전체가 작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빨리 절판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한 3, 4년만 지나도 가보면 없어요. 절판됐다고. 창고에 없어지면 절판인 거죠. 예, 절판돼서 못 구해요. 출판사 창고에 없어지면. 그래서 헌책방 가보면 이게 2만 원짜리 있던 게 막 8만 원에 거래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 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모든 출판사에 절판된 책들의 판권을 다 산 다음에 스캔을 떠가지고 전자책으로. 국민전자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무슨 캐캐묵은 그 재미없는 책이 아니고 4, 5년 전에 아주 핫하고 재밌고 굉장히 중요했던 책들이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술서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 얘기. 예. 학술서는 정말 없어져요. 정말 없어져요. 예, 2,000권 찍기 어렵고요. 이제는. 예, 예. 저- 1000권도 잘 못 찍어요.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2,000권 찍는다 그랬으니까 뭐 지금은 뭐 500권, 1,000권일 테니까 예. 그 정도 찍고 팔리면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못 구해요. 네. 예. 근데 왜 전자책 안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서 이걸 커먼스로 만드는 거죠.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유 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산간벽지건 뭐 도서 지역이든 어디든 클릭만 하면은 그 기가 막히고 훌륭한 책들을 늘상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들 삶 전체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질 거예요. 네. 물론 정부가 재정을 좀 쓰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뭐 출판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사회가 얻는 편익에 비하면은 큰 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성장이 없는 번영이에요. 네네. 요게 원래 케인즈가 생각했었던 경제 정책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지적 수준은 정말로 많이 올라갈 수 그럼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공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제가 그 되게 놀랐는데 우리나라 이 지식 재산이 공유 재산이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지금 심청전이나 수군과 같은 그 유명한 판소리들 있죠. 네. 이것도 지금 커먼스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사실 국가에서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지금도 유튜브 가야 돼요. 유튜브가 약 커먼스가 됐어요. 예, 유튜브가 커먼스가 됐어요. 한국은 지금. 예, 근데 사실은 커먼스 아니잖아요. 돈 내야 되고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유럽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서 유럽에 있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문화자산 이런 거 갖다가 다 스캔을 뜨고 PDF를 만들고 음향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네. 거대한 아카이브를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 네. 유럽에 있는 것들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군과 심청전도 지금 유튜브 가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요런 거를 만들면은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전철로 저 멀리까지 다니는데 2,000원, 2,500원 정도 내잖아요. 예, 예. 한 80km씩 이동하고 해도 그렇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럼요. 어, 온양온천 가잖아요. 2호선 타고. 그 온양온천까지 연결돼 그럼요.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거니까.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뭐 2,500원, 3,500원으로 어떻게 온양온천을 갈 생각을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갈 생각을 했으면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가 폭발하게 된 이유도 예. 바로 그 가성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무료 접근성 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된 거죠. 예, 예. 한계 비용이 제로니까요, 디지털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그것을 해주면 국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글,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뭐랄까 레퓨테이션을 갖게 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자산이 많으면 예. 저 나라는 되게 질이 높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 말씀 듣고 나니 그러네. 그 뭐 저기 싸이에 의해서 스위치가 커졌고 물꼬가 터졌고 BTS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다져졌고 지금 다른 친구들이 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서도 뭐 백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문화에 지금 침투하고 있고 예, K-팝이라는 K-컬처들이 예. 그리고 뭐 동남아 이런 쪽은 뭐 남미나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점점 확대되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한국의 어떤 디지털 문화적 배경이 예. 작동하지 않았을까? 예, 예. 안 왔겠는가? 아유, 그건 물론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 나라는 되게 세련된 나라야. 예. 이런 게 없었다면 예. 우리나라 가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을까? 예.
진짜 그런 생각 많이. 아,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제가 왜 확신하냐면은 제가 그 노땅 세대로 사는데요. 그 70년대, 80년대 진짜 책이고 음악이고 얼마나 이게 자료가 없었느냐. 정말 열악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요. 지금 섬나라죠. 비행기 안 타면 왜 해외 못 가죠? 저 북쪽이 저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가 언어도 독특하고 이래가지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네, 네. 거기다가 들어오는 게 또 그 군사적 정권이 또 검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옛날에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려고 퀸 라이센스 앨범을 샀는데 네. 없어요. 잘렸어요. 뭐가 잘려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7, 80년대 우리나라 음반 나오잖아요. 네. 그럼 금지곡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음반은 다 없어요. 퀸 그 앨범 그 오페라 그 나이트 앳 더 오페라라는 앨범이거든요. 퀸 4집. 그게 우리나라 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없어요. 왜요? 가사가 자살에 대한 얘기거든. 아, 불건전하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때 저거 했었어요. 네네네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았는데 네네. 이게 90년대 들어와서 디지털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저 섬나라라는 조건 있잖아요. 언어적 조건, 지리적 조건을 폭발적으로 넘어서게 되면서 네. 갑자기 문화가 힙해지고 쿨해지고 이런 게 막 급속도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 그랬던 나라인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 엉뚱한 걸 내가 보고 있다. 요런 문구가 네, 하나 나와요. 나와요. 네.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남 스타일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는 뭐지가 된 거죠. 그렇죠.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영향이 많고 알면 알수록 되게 매력적인 나라네. 이렇게 된 게 지금 이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별로 몇 년 안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가 되면서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의 문화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는 한국의 어떤 전체적인 국가 역량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문제는 이거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봐서 케이팝을 키운다 그래서 뭐 몇억, 몇십억 투여. 그래서 뭐뭐 건설 뭐 이래가지고 바로 3, 4년 안에 뭔가 아웃풋이 나오도록 일을 하고 이런 걸 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주 밑에 있는 저변을 강화시키기 네, 위해서 네. 도서관 많이 세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한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네. 신중현 씨 그 70년대 신중현 씨, 김종호 씨 그 고전이 되는 가요들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고 이런 밑바닥을 까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중년 아재들의 옛날 얘기처럼 들렸을 막판에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그 상상과 꿈을 통해서 미래를 당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공유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꿈들이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도넛경제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떻게 현재를 설계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한테 해안을 주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기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학교 강의실에서 40명 학생 앞에서 100명 앞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여를 해주신 우리 홍기빈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도넛경제학으로 함께했던 대담 네 독일 아카데미죠 저기죠 독일 책방입니다. 이거는 두 개가 같이 걸린데 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